안전은 내가 지킨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빨간불이 켜지면 언제나 반드시 짠 하고 나타나는 K맨,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729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킴이이자 수호천사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경환 씨 어떻습니까? 이 K맨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많잖아요. 약간 스파이더맨, 네. 헐크, 토르, 아이언맨. 맞아요. 약간 좀 이런 어벤져스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그럼요. 네네. 보통 맨자가 붙으면 이제 그 히어로들이 많이 연상이 네. 되거든요. 우리 K맨은 어떠한 특수 능력이 있을까요, 의원님? 저는 뭐 특별한 능력이 있다기보다 늘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그러한 국회의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반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에 한 160여 번의 간담회나 세미나를 개최했고 법안을 한 100여 건 발의했거든요. 예. 소통하는 능력을 갖고 계신 게 K맨이군요. 근데 이 K맨이라는 별명은 혹시 주변에서 지어준 별명인가요? 글쎄요, 저희 국회에 들어와서 보좌진들이 아마 닉네임을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김경만 의원이시니까 그러니까요. K, 맨, 그렇죠. 만. 그런 의미도 있고, 뭐, 네. 우리가 뭐, 한류 할 때 뭐, K 그렇죠. 스포츠, K 문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중적인 좀 의미가 있는데, 뭔가 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구원할 파워풀한 사람, 이런 네. 의미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맞습니다. 정말. 사실 의원님은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무려 30년 네. 동안이나 정책통으로 활동하신 사실 중소기업 전문가 중에 전문가시거든요. 네. 이 30년이면 대한민국의 경제의 성장, 위기, 그 풍파를 함께 다 겪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의원님?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글쎄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97년에 외환위기가 있었고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2019년, 20년도에 코로나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 부침과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경제에서 정말 중소기업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지 네. 저희도 배운 바가 있거든요. 네.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높고. 네, 빙고 예. 맞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주민번호가 있듯이 네. 네. 중소기업도 우리가 주민번호를 만들어줬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그 숫자만 보면은 대한민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유상이라든지 역할 이것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네. 9981, 78 네. 네. 앞에 99는 대한민국 기업 숫자에서 99%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맞아. 그다음에 81% 대한민국 고용의 81%를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그다음 뒤에 78은 네. 대한민국 국민의 78%가 중소기업 가족이다. 그렇게 따지면은 야 대기업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대한민국 경제의 큰 한 축이 중소기업이구나. 이걸 우리 이 숫자를 보고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혹시 뒷자리는 무슨 뜻입니까? 1233119 해서 헌법 123조 3항에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된다. 이렇게 의무를 부여해 놨습니다. 그 123조 3항이고 뒤에 119는 경제민주화를 의미합니다. 사회적 약자, 사회적 의를 보호해야 된다. 여러 가지 함의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군요. 국회의원이 되셔도 정말 입법 활동에 매진하신 것 같아요. 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가운데서 가결률이 1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축하 한번 드려야겠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가결률 1위. 저도 몰랐는데 11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96건의 법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중에 37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안 통과율, 가결률이 한 38.5%?
그러니까 여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47명인데 그중에 영광스럽게 또 1등을 했다고 그러니까 야. 아이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네, 진짜 대단하시죠. 그럼 가결률 1위를 만들어준 법안 중에서 가장 뿌듯하고 어떻게 자랑하고 싶은 법안이 있을까요? 제가 작년 12월 달에 729만 중소기업계가 14년 동안 시도를 했는데 통과를 못 시킨 법안이 있었어요. 그게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인데요. 작년이나 금년 같은 경우는 유가라든지 이런 변동에 따라서 원자재가격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네. 막 60%, 70% 오르는데 납품가는 그대로니까는 실제적으로 대기업에 납품하면 납품할수록 중소기업은 손해다. 그러면 오른 원자재값만큼 그걸 반영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납품단가 연동제거든요. 근데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 통과시켰다. 전 중소기업계가 박수치고 고마워합니다. 근데 그 법안이 잠깐의 이런 숙려 과정을 거쳐서 금년 10월 4일부터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잘 안착돼서 중소기업계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저도 계속 응원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야, 정말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의 지킴이시자 또 응원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네. 오늘 소개할 법안도 아주 꽉 막힌 곳을 시원하게 뻥 뚫어줄 그런 법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법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입법자들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김경만 의원님의 특명,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라. 첫 번째 법안은요, 억울한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하라.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이게 진짜 전세 사기, 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아주 굉장히 좀 질이 나쁜 범죄거든요.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에서도 전세 사기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산재해 있어요. 얼마 전에 아마 강주에선가 65채 해가지고 한 71억 정도 사기를 친 분이 잡혔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최근에 이보다 더 큰 사기를 치신 분이 또 뉴스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가해자가 잡힌 것은 뭐 잡혔다고 치고 문제는 수많은 그 피해자들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사회 초년생, 청년이고 여성이란 말이죠. 출발을 위해서 좀 힘을 내야 되는 시기인데 이게 주저앉게 만드니까. 그렇지. 그들의 인생이 꼬이는 거죠. 네. 전세 사기범들이 해외에서 호화 생활하고 있다, 몇백억 유흥비를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법의 구성통위에서 정말 헤어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정말.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은데 법의 구렁텅이라니요. 그렇죠. 법은 좋은 거니까. 네. 법의 어떤 느낌인지는 테두리라고 보통 알겠어요. 표현하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벌받을 맞아.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죠. 단단히 좀 격양돼서 너무 그래요, 우리 분해야 재현 씨가. 맞아요. 그 분을 우리가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 따끔하게 진짜 혼을 내야 이 불행의 악순환이 끝날 것 같은데. 네. 자, 이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 6월에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특별법에 따라서 피해자로 인정을 받으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자, 이게 시행된 후에 좀 상황이 좀 나아졌나요? 피해자들에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특별법이 시행이 됐으면 이후의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전세 사기 피해는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피해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법에 뭔가 절차라든 요건 부분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 피해자분들이 그걸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근데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다. 말 그대로 내 전세금을 못 받으면 그게 피해자가 바로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인정을 못 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이제 4가지가 있어요. 전세 사기 특별법에 전세 금액이 보증금이 5억 미만이다. 그리고 내가 전세도 동사무소에 등록을 했고 그다음에 확정일자도 받았다. 다수의 피해자가 있거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3가지 항목이 있고 제일 이제 어려운 것이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고의성으로 그러니까 변제를 안 할 목적으로 그걸 했다는 것을 내가 증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내가 피해를 받았다는 것을 증빙을 해야 되니까 어떤 경우에는 가해자가 바지 사장이거나 자살한 경우도 있고 잠적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내가 증빙을 하느냐 이거죠. 이게 제일 힘든 문제예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일단 현행법의 테두리 하에서는요. 내가 지금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임대인이 바로 사기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말씀해주신 요건에 그 정답이 나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계약 당시 애초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아니면 매매가보다 높게 전세가액을 고의로 설정해서 이걸 우리가 깡통전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일부러 깡통전세를 만들었다거나 이런 부분이 이게 사실 입증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뭐 자백을 하지 않는 한 이런 정황들을 가지고 이렇게 고의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근데 이게 입증이 되지 않으면 정말 그냥 실패한 임대사업자, 경제가 어려워져서 사업이 잘 안 돼서 못 돌려주고 있는 그냥 임대사업자로 끝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현 실태를 좀 파악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의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전세 사기 피해 신청을 받기 시작한 게 지난 6월인데요. 그때부터 최근까지 지자체에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이 1,500여 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중 국토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11월 기준으로 8,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신청을 했다가 기각됐다.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가지고 그게 한 552건이라고 보면은 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가 531건인가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96%가 임대인의 그 고의성 여부를 증빙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 구제를 못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완화된 측면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 부분이 의원님의 그런 법안에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있을까요? 네. 아까 피해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4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임대인의 그 고의성 여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심리적 부분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 부분 빼고 3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피해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를 하자. 이게 이제 제 법안의 첫 번째 골자입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 다른 법에서도 중소기업간의 기술탈취라든지 이런 거래에서도 피해자가 입증 책임에서 이제 가해자로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네. 법 체계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좀 그렇게 돼야죠,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도 맞는데 네. 뭐 저는 동의합니다만 네, 네. 이렇게 좀 반론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를테면 다양한 이제 사기 유형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이거는 전세 사기지만 다른 뭐 수많은 여러 가지 사기도 있는데 왜 하필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만 이런 혜택 아닌 혜택을 주냐? 약간 이런 반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이제 네. 충분히 네. 이해가 되어지고요. 네, 다만 이제 정부라는 게 법을 제정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그 사기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정부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특히나 주거 안정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모두의 공분을 사는 부분이고 네. 사회초년생, 청년들 이런 사람들의 일생을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뭔가 좀 경종을 울리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괜찮겠는데 계속적으로 강주에서 또 전라북도에서 경상도에서 인천에서 진일보한 대책을 가져가야죠. 맞습니다. 자, 법안을 준비하시면서 진짜 전세 사기 피해자를 또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피해자들이 이야기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건 또 어떤 부분이라고 하던가요? 정보라는 게 피해자보다는 가해자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생업도 해야 되는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사람들을 만나러 다녀야 되고 증빙자로 같이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이 인생이 2번 망가진다 이거죠. 그 부분을 굉장히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더 많은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조금 더 열릴 수 있기를 저희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실 거라 저희 믿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더욱더 응원을 하게 되네요. 자, 이제 2번째 법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만 의원님의 특명,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라. 위험천만, 주유소, 충전소에서 흡연이 웬말? 아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입니다. 아니, 주유소, 충전소에서 흡연은 정말 위험한 행위잖아요, 이거. 네. 근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좀 피해가 많은가 보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주유소, 충전소에서 흡연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네. 있고 예. 또 그러한 관련법이 당연히 있을 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법은 아직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나마
지자체에서 세상에.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놨는데 이마저도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25개 구가 있잖아요. 네. 그중에 금연구역으로 조례를 제정해갖고 지정한 지역은 12개 구밖에 없어요. 나머지 13개는 그렇게 안 돼 있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통상 사회적 관념으로 이건 담배 뭐 하면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좀 자숙을 하지만은 설령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뭘 하더라도 처벌할 근거 조항이 없다 이거죠. 그나마 12군데는 조례라도 제정이 됐으니까 10만 원 과태료라도 물리게 되지만 깜짝 놀라셨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네. 이게 너무나 확실한 상식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네, 저의 이야기지만 그 담배를 태우시고 계시던 분께서 나오셔서 주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담배불 얼른 끄시라고. 어우, 그러게요. 네, 아찔하네요. 그랬더니 끄겠다고 그러고 바닥에다가 그거를 놓고 끄시는데 그때 그러면 그분께서는 뭐 딱히 처벌받을 네. 규정이 없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군요. 네. 야, 자, 근데 주유소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담배를 피면 안 되는 곳이 또 있죠. 네. 예, 요즘 전기차가 늘면서 그렇죠. 뭐 아파트든 혹은 뭐 주택이든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 충전소. 맞아요. 요즘 예. 이런 곳들 정말 많이 보이죠. 지하주차장 보면은 사실 전기차 충전소 다 설치되어 있고요. 지상주차장 갖고 있는 그런 거주 공간에서도 요즘은 밖에 다 전기차 충전소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예. 하지만 이게 또 언뜻 생각하기에 기름은 아니니까 네. 그렇죠. 전기차 그냥 충전이니까 그 앞에서 충전기 꽂아놓고 또 이제 담배를 피면서 기다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위험한 행동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주유소나 LPG에 비해서 전기차나 수소차 충전소는 조금 안전할 것이다. 네. 이런 사람들의 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최근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덜 이렇게 위험도를 느낀다. 이런 건데 훨씬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요. 최근에는 셀프 주유소도 맞아요. 늘고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의원님? 근데 셀프 주유소에는 사람이 없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그 즉각적인 제재나 이런 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문제점이 여기저기 구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구멍이 있었네요. 네, 진짜 네, 네.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건 진짜 대형 그렇죠. 사고일 텐데. 네. 자, 법안의 핵심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주유소, LPG, 전기차, 수소차 충전소 여기는 전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네. 하자.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과태료. 조례에서 아까 10만 원 과태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이것 가지고는 좀 너무 약하다. 네. 과태료 50만 원 상향. 그래서 사회적 경각심을 확실하게 좀 울리자. 이게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 셀프 주유소 네. 이런 부분에 이제 법으로 이게 좀 강제를 하면서 네.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작업들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 주유는 하지 않는데 주유소 앞에 이렇게 보면 인도 있잖아요. 이렇게 지나가야 되니까. 걸어가면서 혹시 요즘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잘 없지만 담배 피고 지나가는 거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아직 우리도 이제 지금 주유소나 이런 데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네, 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는 반경 6m 이내에서 담배를 피웠을 경우에는 상급 경범죄에 해당한다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벌금이 강한데 예를 들어 싱가포르 같은 경우 싱가포르 거기는 금지구역에서 담배를 피웠을 경우는 싱가포르 달러로 한 10,000불 정도, $10,000.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길거리에도 그 담배 공처가 없다는 얘기도 있고. 껌 씹으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대박이네요. 우리도 선진국이니까 그렇게 가야 되지 맞아요. 않겠습니까? 확실히 뭐 주유소 충전소 여기서 금연을 확실하게 지정을 한다면 아무래도 안전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죠.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 이런 부분도 우리 스스로가 지키고 안전이 좀 성숙된 나라가 선진국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자, 정말 우리 K맨답게 우리 김경만 의원님께서 중소기업 전문가를 넘어서 이제는 국민의 안전 지킴이로서 다양한 법안을 내셨는데요. 챙겨야 할 영역도 굉장히 많이 늘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저는 경제 전문가였고 민생 전문가다 보니까 민생과 경제 지킴이라는 이런 것 쪽으로 많이 포커싱을 맞춰왔는데 이런 쪽도 상당히 소소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하나 개선됨으로 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퀄리티가 상당히 좀 올라간다. 한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런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군요. 이렇게 국회를 입성하기 전에는 정책 제안자로서 역할을 해오셨고 이제는 정말 법을 만드는 입법자가 되셨는데요. 확실히 달라진 점이 있으실까요? 공수가 뒤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예. 공수가 뒤바뀌고 그동안의 30여 년의 경험은 저한테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 하면 어라고 통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은 제가 완결을 지어야 되니까 이게 기업들이나 또는 수요자들한테 얼마나 가려운 것을 긁어줄 수 있다. 이 부분들을 충분히 제가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 소통과 공감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감의 능력 이런 부분들이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시군요. 의원님 매년 연말 연초가 되면 왜 사자성어로 지난 한 해를 이렇게 결산을 하잖아요. 네. 의원님이 이제 3년 반 정도의 국회의원 생활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의원님이 그 국회의원 생활을 사자성어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 생활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부족하고 그러지만은 각자의 영역에서 봤을 때 최선을 다함으로 해서 그 분야를 좀 이렇게 조금 개척해 나가고 조금 더 국민 생활이 편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마부위침? 그래서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아니 도끼가 바늘 되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 헌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그 의지를 다지는 의미에서 그런 사자성어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마부위침. 마부위침. 예. 네. 의원님, 지금 우리 겨울이라서 날씨가 참 춥잖아요. 네네. 꽁꽁 얼어버린 날씨 탓도 있지만 우리 경제, 우리 국민들을 더 춥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앞으로 이런 경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남은 의정활동의 목표가 있으시다면 어떤 거 갖고 계실까요? 지금 수출과 내수가 빨간불이고 모든 경제 지표가 빨간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이 안타깝고 또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게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들의 삶, 민생의 삶은 더 후벼 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당사자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인데 그러면 이들의 삶을 조금 더 나게 할 수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 10월 4일부터 작동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현장에 안착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의 많은 그 뿌리 산업이 있어요. 주물이나 금형, 열처리. 이런 사람들은 연료비가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보완 입법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 소상공인들의 좀 자금 사정이 나아질 수 있도록 관련법을 좀 개정해서 충분한 보증을 좀 공급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또 앞으로도 그래서 이 좀 공정하고 좀 기울어진 운동장에 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중점을 두고 남은 기간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옆에서 항상 응원을 할 텐데요. 네. 재환 씨 어때요? 오늘 의원님과 함께 이렇게 또 입법자들 지켜봤는데 사자성어로 의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아는 사자성어가 견문발검밖에 없어서 견문발검이요. 네, 그 예. 파리를 보고 검을 든다. 모두게 생각하면 모든 게 매사에 최선을 다한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환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만 감사합니다. 응원의 메시지 전해주신다. 네, 의원님 우리 K맨 네. 사실 중소기업이 바로 서야지 나라 경제가 튼튼해진다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인데 사실 어떤 정책적으로 입법적으로 해결하실 때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 위주라던가 더 큰 기업 위주로 흘러갔던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역시 의원님께서는 이 30년 중소기업 전문가답게 중소기업이 궁금한 것, 중소기업이 필요한 것을 딱 알아서 탁탁 긁어주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더 튼튼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절치부심하셔서 달려주셨으면 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절치부심 나왔고요. 아니 저는 의원님이 그 법안 발의한 게 가결률이 가장 높게 나왔잖아요. 그게 아마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마 또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 과정 속에서 입장이 다르고 정치적으로 치열하게 다투는 국회의원들도 서로 설득할 수 있었던 힘 때문이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 네. 총선에서 더, 감사합니다. 더 좋은 모습 보여주시고 네, 네. 또 이 협치하면서 네. 가장 중심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두면서 의원님대로 가시면 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그야말로 정말 끈기와 열정으로 이 법안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김경만 의원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 해가 어느덧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또 날씨가 추운 만큼 경제 또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이 있기에 행복하고 당신이 있기에 살만한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서로 손을 맞잡고 힘내서 극복해 나가시죠.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K맨 김경만 의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만!